미 국무장관이 한국의 무역과 관련하여 충격적인 이야기를 연속해서 내뱉고 있습니다. FTA 협정 전면 개정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부가세, 스크린 쿼터 등 강도 높은 한국 무역 압박을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와중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는 미국의 각 매체로 뻗어나가고 있다는데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맥켄지라고 합니다. 미국의 칼럼니스트로서 또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미국의 산업과 무역 정책을 기록해온 지난 15년의 시간 동안 저는 언제나 숫자와 현실을 기준으로 움직여왔습니다. 감성이나 관용보다는 원칙과 논리가 먼저라는 것을 저는 체득해왔고 제 시선은 언제나 냉정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랜 시간 자유무역이라는 말에 의심을 품어왔습니다. 무언가를 자유롭게 나눈다는 개념이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무엇 하나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제 눈으로 봐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인 무역 적자에 시달려왔습니다. 값싼 수입품들이 우리의 공장을 무너뜨리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그리고 비정규직은 실업자로 전락하는 현실을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상대국의 전략이 있었고 미국은 그 전략에 휘둘리는 입장이었죠. 그러던 중 2025년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백악관은 곧장 상호 관세제를 핵심 무역 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첫 기자회견에서 이제 미국은 더 이상 호구가 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가장 먼저 지목된 국가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대해 연간 약 81조 원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전체 무역 적자 대상국 중 8번째 규모라는 것이 백악관의 공식 발표였죠. 그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한국산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 전면적인 고율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미국 철강업계는 한국은 자국 내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구조를 활용해 사실상 미국 기업의 불공정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 문제는 곧 언론과 정치권의 논쟁거리로 번졌습니다. 저는 뉴욕타임스 칼럼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형제국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 미국의 일자리를 훔친 경쟁자다. 이 문장은 곧바로 수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제게 이성을 잃은 국수주의자라는 낙인을 찍었고 다른 일부는 현실을 직시한 용기 있는 비판이라며 지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후자의 반응에 더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제 눈에 비친 한국은 단순히 기술력 있는 수출국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무역 전략을 통해 미국 산업의 뿌리를 흔드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칼럼을 쓰는 것에서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직접 한국을 가보고 그 실체를 취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숨겨진 무역 전략과 품질을 무기로 삼은 경제 침략의 실체를 밝히겠다. 그것은 단순한 현장 방문이 아닌 일종의 탐사 저널리즘이자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국에서 보도자료와 통계 수치만으로 접했던 한국 제조업의 민낯을 직접 확인하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미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지를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작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뉴욕의 제작사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충돌하는 한복판에 서 있다는 기획의도는 확실했고 무엇보다 미국이 더 이상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는 주장은 당시 정권의 기조와도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 배경 덕분에 저는 비교적 빠르게 취재 여정을 준비할 수 있었고 곧 인천행 항공편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긴 노트를 펼쳐 여러 가지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일대를 중심으로 수출 제조업체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이 어떻게 미국 시장에 진입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가격을 맞추고 있는지를 추적할 예정이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수집해 정책의 방향성을 논리적으로 끌어내는 것이 저의 특기였고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오히려 약간의 자신감마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보면 분명 무언가 단서가 나올 것이고 그 단서는
제가 해왔던 주장들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었죠. 한미 자유무역 협정의 그림자, 원가 절감의 구조적 허점, 관세 회피 전략의 사례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드러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욕에 찬 상태로 한국 땅을 밟았던 저의 첫 느낌은 뜻밖에도 차분함이었습니다. 거리에는 그 어떤 반미 정서도 느껴지지 않았고, 수출 전선에서 미국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현지 언론은 대부분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긴 시간 동안 축적된 기술력과 품질을 기반으로 한 신뢰가 있다는 자신감이 묻어나왔고, 그 온도차가 묘하게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애초부터 감정에 흔들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진실은 감정이 아닌 사실로 입증되는 것이며 숫자는 언제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저는 곧장 현장 취재에 나섰고, 한국의 수출 산업을 구성하는 여러 기업들과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이후 저는 곧장 일정에 맞춰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 일대의 여러 제조업체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전에 연락을 취했던 업체들은 대부분 인터뷰와 현장 촬영을 흔쾌히 수락해 주었고, 그것이 오히려 저를 조금은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예상했던 긴장감이나 경계심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모두가 오히려 자부심 가득한 얼굴로 공장을 소개하고 제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전자 부품 회사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조립 라인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한 청년 노동자가 라인 옆에서 고장난 기계를 땀에 젖은 손으로 직접 분해하고 있었고, 상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 친구, 원래 전공은 경영학이었어요. 기계는 독학으로 배웠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효율과 단가만 생각했던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인천의 한 수출 중소기업에서 만난 대표 김윤철 씨는 40 중반의 단단한 인상이 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작업복 차림으로 직접 저를 맞이하며 공장을 안내해주던 그는 인터뷰가 시작되자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린 싸게 팔 생각 없어요. 대신 품질은 지킵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미국이 우리를 선택해준 이유예요. 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이 싼 값에 물건을 밀어넣는다고만 생각해왔지만 실제로 만난 사람들은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품질로 버텨온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특히 그는 미국의 한 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 사례를 꺼내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중국산과 비교당했어요. 그런데 납기 한 번 어긴 적 없고 품질 클레임도 없으니까 가격이 좀 비싸도 우리 걸 고르더라고요. 그게 신뢰죠. 그 말 속엔 분명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고 동시에 수없이 많은 시련을 견뎌온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머릿속에 그려두었던 경제 침략의 논리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요. 눈앞의 사람들은 단지 이윤을 위해 움직이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생계를 걸고 동시에 어떤 신념을 품은 채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기계 부품 공장에서는 점심시간에 공장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판에 담긴 반찬은 소박했지만 사람들 사이의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인 송미정 기사님은 식사를 마친 뒤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다시 관세 매긴다 해서 좀 걱정이 됐어요. 그래도 우린 그대로 할 거예요. 원래대로 싸게 안 팔아도 좋으니까 잘 만든 걸로 믿음을 줘야죠.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칼럼 속에서 제가 말했던 문장들이 이 사람들의 얼굴 앞에서는 너무 건조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자리를 훔쳤다. 경제 침략이다. 그 표현들이 과연 이 노동자들의 하루와 맞닿아 있는 언어였을까요? 수치를 근거로 내세운 제 주장이 이 사람들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땀의 무게를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며칠 후에는 수출 전용 컨테이너를 다루는 창고 현장을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강풍이 부는 날이었지만 일꾼들은 방한복을 입고 거대한 철제 박스를 쉴 새 없이 옮기고 있었습니다. 박스 하나하나엔 미국 도시 이름들이 적혀 있었고 저는 그 글씨를 바라보며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안에 담긴 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어떤 신뢰와 약속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처음으로 노트북을 닫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뉴욕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고요하면서도 단단했고 복잡하지만 흩어지지 않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제 안에서 어떤 균열이 생겨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믿어온 원칙과 숫자 너머에 그간 보지 못했던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인터뷰를 정리하던 중 제작사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단가 비교와 이익률 자료는 어떻게 돼가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자료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은 숫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얼굴, 움직이는 손, 식은땀과 품질을 지켜내겠다는 의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이어리에 이런 문장을 적어두었습니다. 수출은 숫자로 계산되지만 신뢰는 사람의 땀으로 유지된다. 여러 도시를 돌며 촬영한 지 보름이 가까워질 무렵 저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기업의 자동화 설비나 정돈된 라인에서 느낀 감정도 컸지만 무엇보다 저를 흔든 건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과 눈빛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교적 규모가 작고 수출 계약이 끊긴 한 공장을 찾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3시간 거리,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공장은 마을 외곽 논길 옆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고 처음 보는 순간부터 이곳은 참 오래된 역사를 가진 공간이겠구나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했고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 하나조차 그 자리를 잃지 않은 듯 단단했습니다. 공장 대표 김재홍 씨는 쉰이 조금 넘어 보였고 깔끔한 회색 셔츠에 작업복 바지를 겹쳐 입은 채 저희를 맞았습니다. 그는 공장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젠 여기서도 소리나는 날이 많지 않아요. 수출길이 막히고 나서 기계는 절반만 돌아가고 사람도 줄였죠. 공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기계 몇 대가 간헐적으로 돌아가는 소리를 제외하면 사람들의 움직임도 매우 절제되어 있었고 마치 숨을 참는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적 속에서도 이상하게 무너진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는 안내 중에도 늘 미소를 잃지 않았고 직원들도 제게 커피를 건네며 농담 섞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작업대 옆 의자에 나란히 앉아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번 관세 조치 이후에 미국과의 계약은 완전히 끊기신 건가요? 김 대표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 쪽 바이어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 그런데 그 말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정치는 우리를 갈라놔도 사람 마음까지는 못 끊더라고요. 그 말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관세가 매겨지고 무역 장벽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당연히 분노와 원망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동맹이고 형제국이에요. 우린 미워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 아직도 우리 제품 생각해준다는 거 고맙죠.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제국, 제가 칼럼 속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형제국이라는 허울 아래 미국은 손해를 봤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시골 공장의 대표는 관세로 계약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형제국이라는 말을 존중하며 입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 온도가 너무도 달라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 대표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만든 작은 부품 하나가 미국 어디선가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뿌듯했어요.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뉴욕에 간 적은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 손에서 나온 게 그쪽에서 돌아간다는 거. 그게 희한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미국 쪽 규격에 맞춰 테스트해요. 계약 없어도요. 다시 열릴 날이 오겠죠. 사람 사이의 신뢰는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날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행하던 촬영 감독이 제 눈치를 살피며 묻기도 했습니다. 혹시 장면이 부족하신가요? 하지만 부족한 것은 장면이 아니라 제가 품고 있던 관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경제 고발물로 시작했지만
지금 제 카메라에 담기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이것은 관세나 무역 수지 그래프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며칠 뒤 제작사와의 화상 회의가 있었습니다. 뉴욕 쪽 프로듀서 스콧은 초반 영상들을 검토한 뒤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클레어, 너무 감성적이야. 우린 정치적 메시지가 필요해. 미국 시청자들은 관세가 정당한 조치였다는 근거를 찾고 있어. 감정의 기대는 콘텐츠는 설 자리가 없어. 그 말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런 기준 안에서 일해왔고 그것이 방송 시장의 냉정한 현실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역은 숫자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 뒤로 회의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고 그냥 화면을 끄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숙소 창가에 앉아 충청도 공장에서 들은 김 대표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정치는 사람을 갈라놔도 우린 미워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에는 몰랐던 사실을요. 제가 미국인으로서 한국을 분석하고 판단하려 했던 그 모든 시도들이 사실은 사람을 보지 않은 채 껍데기만 들여다본 일이었다는 거요. 미국으로 돌아온 날, 저는 잠들지 못한 채 공항 근처 숙소에서 새벽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담아온 영상 파일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조심스레 가방에서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무 말 없이 그 표면을 손끝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데이터의 집합이 아니라 어느 날 공장 한켠에서 만난 사람들의 말투와 표정, 무심한 듯 담긴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이어진 신뢰의 기록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편집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에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계 그래프나 수출입 수치, 관세율 분석 같은 자료는 여전히 중요했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영상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고 제목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적어두었던 그 문장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무역의 심장에는 사람이 산다. 각 장의 사이사이에는 인터뷰 중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갔던 순간들을 조심스럽게 배치했습니다. 기계를 돌리며 기침을 참던 기사님, 폐쇄 직전의 공장에서 여전히 미국 규격으로 시제품을 만들던 기술자, 점심시간에 혼자 뒷마당에서 김밥을 먹던 소녀, 공정직 그들의 얼굴은 누구보다 진지했고 어느 뉴스도 전하지 못할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완성된 뒤 저는 그것을 몇몇 플랫폼에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HBO, 그리고 넷플릭스까지 여러 방송사와 스트리밍 서비스에 기획안을 보냈습니다. 예상대로 처음 반응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감정의 기대는 다큐는 상영이 어렵다. 공정 메시지가 부족하다. 미국인의 시선이 아닌 상대국에 기울었다는 비판이 우려된다. 그런 피드백이 이어졌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전에는 이 말들이 저를 흔들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작품은 단지 칼럼 한 편으로 끝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도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수출입 수지를 해석하려 하지 않았고 누가 이겼는지 누가 손해를 봤는지를 따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그 모든 수치 뒤에 있는 사람의 마음과 기술, 그리고 신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마지막이자 가장 진심 어린 무역 이야기였습니다. 몇 달 뒤 제작사 중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는 HBO 다큐멘터리 경쟁 부문에 소개되기로 결정되었고 시장에서의 반향보다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느껴진다는 평가와 함께 의외의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받아들고 잠시 말없이 웃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흘러가는 동안에도 어떤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스며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즈음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마무리되지 않은 마음이 남아 있었고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착한 날 저는 곧장 충청도의 그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갔던 때보다 한층 더 조용해진 마을은 여전히 똑같은 하늘을 품고 있었고 논길 옆에 오래된 간판은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공장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익숙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예전보다 적은 인원이었지만 여전히 그곳은 작업 중이었습니다. 김재홍 대표는 여전히 같은 옷차림으로 저를 맞이했고 저를 보자마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내신 영상 저희도 봤어요. 직원들이 울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던 걸 이곳에서 알게 됐으니까요. 공장은 최근 다시 미국 바이어와 연락이 닿았고 관세 완화와 무관세 품목 전환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시 희망을 조금씩 품기 시작했다고 했고 김 대표는 자신보다 직원들이 더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 모든 여정이 결국 사람에게로 돌아온다는 걸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 한켠에는 예전처럼 미국 규격으로 제작된 작은 부품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그 위엔 출하대기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장면으로 카메라에 담았던 것은 그 위로 흘러드는 따뜻한 오후 햇살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작은 뒷마당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내레이션을 기록했습니다. 정치와 관세는 사람을 갈라놓지만 신뢰는 다시 이어줍니다. 저는 이제 믿습니다. 무역의 심장에는 사람이 산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미무역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의 한 농장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 하나가 미 전역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중심에는 한국이 거론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미국의 한 농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중부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엘리자베스라고 합니다. 나이는 45이고 남편 조셉과 함께 오래된 농장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바람이 잦고 땅이 기름진 이곳은 평범하지만 그만큼이나 소중한 것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아침이면 수탉의 울음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이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장화를 벗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몇 해 전 한국이라는 나라를 여행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결코 잊지 못할 생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는 이유는 그 작은 생명이 제 삶을 얼마나 깊고 단단하게 흔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 앞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그 아이는 단지 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제게는 삶의 한 조각이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계절 같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와 조셉은 한국의 자연과 전통에 깊은 관심이 있어 오래전부터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과 여유가 허락되었을 때 조용한 결심처럼 여행길에 올랐어요. 서울에서 며칠 머문 뒤 사람들의 발길이 드물다는 전라남도의 한 산골 마을 근처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산중턱에 자리한 작은 사찰이었고 저희는 그곳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따라 조용한 트레킹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던 어느 오후 그 숲길 한가운데서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만 해도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갈 사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점점 더 가까이서 들려왔고 무언가를 애타게 부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조셉과 저는 동시에 발걸음을 멈췄고 눈빛을 나눈 후 조심스레 그 소리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엔 낙엽더미 사이에 작고 여윈 생명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갈색과 회색이 뒤섞인 털은 젖어 있었고 눈빛은 경계심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저희를 향해 도움을 청하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작은 소리로 울음을 내며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괜찮아. 널 해치지 않아. 제가 내뱉은 그 말이 통했는지 작디작은 고양이는 미약하게 제 손바닥 안으로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끼며 저는 조셉을 바라보았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여행의 마지막 날 새로운 존재 하나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고양이의 생김새는 미국에서 보던 것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귀는 조금 더 길쭉했고 꼬리 끝부분에는 검은 고리가 선명하게 나 있었어요.
얼굴에는 날렵한 선이 있었고 눈동자는 마치 들짐승처럼 깊고 맑았습니다. 누군가는 야생동물이라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저희에겐 그저 도움이 필요한 작은 생명이었죠. 문제는 곧 미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근 동물병원을 찾아가 기본적인 검진과 예방접종을 받게 했고 여행 일정을 하루 미뤄서라도 필요한 모든 서류와 검역 절차를 마친 끝에 이 작고 용감한 생명을 함께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귀국 후 농장에 도착한 첫날부터 이 작은 고양이는 마치 그곳이 원래 자신의 터전이었던 것처럼 익숙하게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다른 고양이들과도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농장에는 원래부터 고양이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 또한 자연스럽게 그 무리에 섞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저는 이 작은 생명이 다른 고양이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지 적응력이 빠르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양이는 눈에 띄게 빠르게 자랐고 다른 고양이들이 감히 넘보지 못할 높은 지붕 위로 훌쩍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사라졌다 나타나는 그 움직임과 시선은 분명 고양이보다는 야생의 무언가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농장의 새벽녘, 다른 고양이들이 여전히 모이 주위에서 장난을 칠 때 이 고양이는 혼자 밭두렁을 어슬렁거리며 마치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것처럼 걸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들쥐나 작은 새를 입에 물고 돌아와 저희 발치에 내려놓기도 했어요. 마치 자신이 무언가를 보호하고 있다는 듯한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며 말이죠.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조셉은 처음엔 루시를 제안했지만 저는 좀 더 강인하고 신비로운 이름을 원했어요. 결국 사야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일본어에서 온 듯한 이 이름이었지만 한국 여행에서의 만남을 기억하고 싶어 스스로 만든 이름이었습니다. 사야는 농장에서 단단히 자신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저희 부부는 그런 사야를 바라보며 작은 생명이 가져다주는 따뜻함과 놀라움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사야가 농장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저희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해와 다름없이 봄을 준비하던 어느 날부터 수로 주변에서 이상한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토사가 무너지고 배수로가 막히며 농작물 뿌리가 손상된 흔적도 곳곳에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자연 훼손으로 생각했지만 조셉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새벽마다 밭과 수로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조셉은 물기가 흥건한 밭머리에서 불쑥 모습을 드러낸 낯선 생물 하나를 마주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히 보였던 붉은 눈동자와 날카로운 앞니, 두툼한 갈색, 털을 가진 짐승은 마치 쥐와 수달의 중간쯤 되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뉴트리아였습니다. 한때 애완용이나 모피용으로 들여왔다가 야생으로 풀려난 이종 외래종이었죠. 빠르게 번식하며 수로와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뉴스는 종종 들었지만 저희 마을에까지 모습을 드러낼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그저 한두 마리쯤 되겠거니 했지만 곧 상황은 통제 불가능한 지경으로 번졌습니다. 조셉이 밭에 설치한 작은 무인 카메라에는 밤마다 서너 마리씩 몰려다니는 뉴트리아 떼가 포착되었고 그들이 밭을 파헤치고 비닐을 물어뜯으며 물기를 훼손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뿌리째 뽑힌 옥수수 모종과 무너진 고랑들을 바라보며 저희는 망연자실해졌습니다. 조셉은 급하게 인부 몇 명을 불러 포획망을 설치하고 철망 울타리를 둘렀지만 뉴트리아들은 영리하고 빠른 동물이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함정의 위치를 파악해 피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이동하며 피해를 확산시켰습니다.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가꾼 밭은 갈수록 망가졌고 농장 인근의 개울가 역시 진흙탕처럼 변해갔습니다. 어쩌다 마당 한복판에 죽은 채 놓인 병아리를 발견했을 땐 그 작은 생명이 짓밟힌 듯한 흔적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사태가 절정에 이르렀던 것은 한밤중에 갑자기 들려온 날카로운 비명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그 울음은 너무나 뾰족하고 처절해서 순간 저는 사람의 비명이라고 착각할 정도였어요. 잠에서 깬 조셉과 저는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하고 손전등을 챙겨 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거센 바람이 어두운 들판을 훑고 지나가던 그 순간 손전등 불빛이 비춘 곳에 기묘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죽은 뉴트리아들이 4-5마리 널브러져 있었고 그들의 몸 곳곳엔 날카로운 이빨 자국과 긁힌 상처가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누가 보아도 자연적인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겁이 덜컥 났고 무엇이 이런 일을 벌였을까 생각하던 순간 옥수수밭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곳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다름 아닌 사야였습니다. 입가에는 선홍빛 흔적이 남아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침착했습니다. 작고 여윈 새끼였던 사야는 어느새 성숙한 맹수의 기운을 풍기고 있었고 그날 밤 이후로 저희는 사야가 단지 고양이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야는 뉴트리아 떼가 드나드는 길목을 파악하고 마치 사냥꾼처럼 그들을 한 마리씩 처리해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당 구석에 가지런히 놓인 뉴트리아 사체들을 보며 어딘가 숙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공격이 아니라 마치 농장을 지키겠다는 어떤 의지를 담은 행위처럼 느껴졌어요. 조셉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그날 이후 사야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야는 해질 무렵이면 밭 가장자리로 향했고 새벽이면 이슬에 젖은 발을 하고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움직임은 민첩했고 눈빛은 결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맡은 역할을 알고 있는 존재처럼 그 아이는 조용히 사라진 위협을 뒤로한 채 평소의 자리에 앉아 햇살을 쬐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웃 농장의 제이슨 부부가 어느 날 저희 농장을 방문했을 때 제이슨은 마당에 나란히 놓인 뉴트리아 사체들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고양이가 한 거라고요? 그는 사야를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조셉은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사야는 그 순간에도 담담하게 풀을 씹고 있는 닭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주변 농장 주인들이 찾아와 사야를 보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고양이를 키우면 뉴트리아를 쫓아낼 수 있느냐며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야는 분명 고양이가 맞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사냥하는 방식도 낯선 생명에 대한 반응도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공간을 향한 태도도 흔한 고양이와는 거리가 있었죠. 그 시기부터 저는 사야가 어떤 존재인지 조금씩 더 궁금해졌습니다. 미국에서 보아온 수많은 고양이들 중에서도 이렇게 야생적이면서도 침착하고 지적인 눈빛을 가진 아이는 본 적이 없었어요. 사야는 그저 동물이 아니라 농장의 일부가 되어 있었고 어쩌면 저희 부부보다도 더 이 땅의 주인 같았습니다. 농장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수로는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몇몇 뉴트리아는 출몰했지만 사야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감시망을 벗어나게 두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점점 안도했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야에게 은밀한 경외심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야가 농장을 지키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점점 더 이 작은 존재에 대한 애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저희 곁에 있어 왔던 것처럼 사야는 농장의 일상에 완전히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사야가 밭 끝자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때면 저도 모르게 뒤를 따라가곤 했고 해질녘이면 사야가 어슬렁거리는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씻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야는 고양이보다 크고 움직임은 너무나 민첩했으며 사냥 방식은 도저히 가정용 고양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고 정교했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안고 왔을 때의 기억을 되짚으며 저는 그 존재의 정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문은 어느 날 아주 뜻밖의 방식으로 풀려버렸습니다. 그날은 봄비가 촉촉히 내리던 토요일이었습니다. 근처 농장에서 일하는 제이슨 부부가 간단한 농사 도구를 빌리러 들렀고 마침 티를 마시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이슨의 아내는 조용하고 온화한 인상의 한국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유진이었고 미국에 온 지는 꽤 되었지만 여전히 고국의 자연과 동물에 대한 애정을 깊이 간직한 분이었습니다. 유진은 마당 한가운데에서 낮잠을 즐기던 사야를 바라보다가 문득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고양이 혹시 어디서 데려오신 건가요? 저는 여행 중 한국의 산길에서 만났던 그날을 조심스레 설명했습니다. 유진은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건 고양이가 아니라 살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익숙지 않은 단어였고 저는 유진을 바라보며 다시 물었어요. 살기요? 그게 어떤 동물인가요? 유진은 휴대폰을 꺼내 들더니 한국 살기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제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제가 아는 사야와 너무도 닮은 동물이 있었습니다. 뺨에서부터 이어지는 검은 줄무늬, 뚜렷한 귀 끝, 황금빛 눈동자와 길쭉한 체형. 사진과 사야를 번갈아 보며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유진은 이어 설명했습니다. 살근 한국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이라고 했습니다.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야생동물이며 산속 깊은 곳에서만 살아가는 존재라고 했죠. 인간을 피하고 서식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그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그 아이가 흔한 고양이가 아니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엄중한 의미를 지닌 존재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말을 잃고 사야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야는 언제나 그랬듯이 무표정한 얼굴로 느긋하게 몸을 핥고 있었고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셉은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사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돌본 게 잘못은 아니잖아. 어디든 사야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을까? 하지만 저는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제 품에서 자라고 제 발치에서 잠들던 그 아이가 실은 인간이 보호하고 지켜야 할 야생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너무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 존재를 모르고 데려온 것이었다 해도 지금 알게 된 이상 저희가 계속 곁에 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의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관련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야생동물 보호 규정, 살개 생태와 행동 습관, 그리고 국제적인 보호동물 이송 절차까지 하나하나 읽어나갔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고 많은 혼란과 갈등이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지켜주고 싶었던 존재가 실은 제가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생각이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사야는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이 저를 따랐고 밤이면 베란다 난간에 앉아 달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 속에는 여전히 어떤 외로움과 본능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눈빛을 마주보는 것이 조금씩 버거워졌습니다.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야를 보내야 한다고,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요. 그 결정은 마음을 찢는 일이었고 조셉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야가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그 존재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의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관련 동물보호 단체에 연락을 취했고 사야의 생태와 구조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야생동물관리기관과도 몇 차례 화상회의를 거쳐 이송 절차를 조율했습니다. 모두가 놀라워했고 동시에 감동해 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희를 고맙다고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안함이 컸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사야를 너무 인간의 시선으로만 바라봤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야는 떠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장은 여전히 평온했고 사야는 마지막까지 저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줌의 털을 조심스레 손에 쥐고 이별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별이란 단어는 언제나 그 자체로 아프고 무겁지만 준비된 이별은 더더욱 마음을 천천히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사야를 보내기로 결심한 이후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이 이 아이와 함께하는 마지막 며칠 중 하루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계절이 천천히 끝나가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과도 비슷했습니다. 바람의 온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햇살의 각도가 미묘하게 기울어지는 걸 느끼면서도 그것을 붙잡을 수는 없는 그런 감정이요. 출국 날짜는 일주일 뒤로 정해졌고 한국으로 보내기 전까지의 검역과 건강 점검을 위해 지정보호소에서 이틀 정도 머물러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서류는 이미 준비되었고 동물보호단체 직원들이 방문해 사야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사야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도 특별히 불안해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들을 관찰하는 듯한 눈빛이었고 그 시선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괜스레 울컥하는 마음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이별을 앞두고 조셉은 사야와 농장을 함께 천천히 걷는 시간을 자주 가졌습니다. 그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고 사야 역시 익숙한 발걸음으로 밭 가장자리와 헛간 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오히려 말보다 깊은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 조용한 교감의 풍경을 멀리서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에서 이제 정말 보내야 할 시간이라는 문장이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출국 당일 저희는 새벽 일찍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준비해준 이동 케이지 안에 사야를 조심스럽게 넣으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 아이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깊고 고요한 황금빛 눈동자 속에는 익숙한 침착함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 눈빛에 더 이상 눈물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고맙고 미안해. 정말 많이. 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사야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고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조셉은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고 저희는 그대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에 맞춰 동물 담당 직원들이 케이지를 옮겨가고 사야는 조용히 저희의 시야에서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듯한 고요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귀가한 뒤 며칠은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야가 늘 앉아있던 창가, 사야가 자주 들렀던 마당 돌계단, 달장 옆 그림자 속에서 빤히 저희를 바라보던 그 눈빛까지도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부재는 아픔보다는 점점 따뜻한 기억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사야는 떠났지만 저희의 삶 속에서 사야가 남긴 시간들은 계속해서 조용히 숨 쉬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사야와의 이별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SNS에 올렸습니다. 농장을 지켜준 한국 살쾡이 이야기라는 제목 아래 사진 몇 장과 함께 짧은 글을 적었습니다. 큰 반응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 게시물은 며칠 만에 수천 건의 공유와 댓글을 기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공감을 보내주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살을 살린 게 아니라 그 아이와 함께 서로를 살려낸 거예요. 그 말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가 사야를 품에 안았던 그날 이후 사실은 저희가 보호받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야가 저희 농장을 지켰던 것처럼 그 아이는 어쩌면 조셉과 저의 마음을 지켜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낯선 땅에서 온 작은 생명이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에 의미를 불어넣어 주었다는 사실이 이제는 너무도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몇몇 농장 운영자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기도 했습니다. 미국 중부에서 외래종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곳들이 많았고 한국 살게 대해 관심을 보이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에게 온 선물이었지만 결국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금도 마당 한켠에는 사야가 마지막으로 사냥해놓고 떠난 작은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 줌의 털이 여전히 마른 풀 사이에 남아있고 옥수수밭 끝에는 사야가 좋아하던 작은 돌 하나가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 앞에 앉아 햇살을 쬐며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그 아이가 그곳에서 어떤 냄새를 맡았고 어떤 하늘을 바라보았는지를 조용히 떠올려 보면서요. 누군가는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담백한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별은 어떤 존재가 내 마음에 머물러 있던 시간의 무게를 인정하는 일이라고요. 사야는 지금 어디에 있든 제 삶의 한 구석에서 영원히 머물고 있을 겁니다. 조용히, 아주 깊이.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멸종위기종인 살쾡이라고도 불리는 하나의 생명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